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699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 뭡니까? 이런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얘가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기대감을 표하면서 그 친구한테 어떤 과업을 던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상사의 기대감이 어찌 보면 이제 부하 직원한테 자극제 역할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하는 이 상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성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사가 기대한 그대로 부하 직원의 성과가 나타난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경영 조직론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예전에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상사가 나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피가 말리요. 피가 말려요. 예, 그래서 피가 말리는 정도로 노력을 했더니 그 현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감정적 몰입은 몰입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감정적 몰입. 그 다음에 후광 효과는 뭡니까?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 자존적 편견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스테레오타이핑은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700번 한번 봅시다. 700번. A 회사에서 세탁기를 제조할 때 단위당 변동비가 20만 원이고 총 고정비는 2천만 원이다. 1000개를 팔아서 2천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 하나당 얼마로 정해야 됩니까? 뭐 간단하네요. 일단 한 제품 가격을 모르니까 X1이라고 하고요. 몇 개 팔아요? 1000개. 그럼 이게 매출액이 되겠죠. 요만큼이 매출액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동비가 20만 원이래. 그러면 몇 개 팔았어요? 1000개. 그러니까 20만 원 요거 곱하기 1000개. 자, 요게 이제 요게 변동비. 그다음에 요쪽에 적을게요. 오른쪽 못 적어서. 그다음에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고정비가 2천만 원. 그렇죠. 요렇게 요 수익에서 비용 전체를 빼면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 2천만 원 이익이라 그랬죠? 그러면 2천만 원 이익. 요렇게 나오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2천만 원이고 요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천이니까 넘어가면 4천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에 4천만 원이 되고요. 요거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20만 원에 1000개다. 그럼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1000개.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20만 원에 1000개면 얼마입니까? 자, 2만 원에 1000개면 2천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이면 얼마예요? 그럼 2억인가요? 맞나? 그쵸. 그러면 2억이니까 요걸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2억인데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오케이. 그러면 2억 4천이 되겠네요. 그쵸? 2억 다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이 더하기 빼기가 나이가 드니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2억 4천. 그렇죠? 2억 4천만 원. 자, 그걸 이제 1000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1000개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사라지니까. 오케이, 24만 원 나오겠네. 오케이, 24만 원. 정답 X는 얼마? 24만 원. 정답 3번. 오케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계산 잘하죠? 오케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네요. 자, 701번. 다음 중 파스칼과 피터스의 7S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맥킨지의 7S 모형이라 그러죠. 그 7S 모형 뭡니까? 공유, 가치, 그 다음에 구조, 전략, 관리 기술, 구성원, 그 다음에 행동 관리 스타일, 그 다음에 제도 절차죠. 아닌 거는 소프트웨어네요. 정답 4번. 자, 702번 봅시다. 적시 생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재 소유 계약, 종속 수요 제품 관련된 MRP 요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보겠습니다. G뜨는 푸시, MRP는 풀, 반대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풀, 여기가 뭐예요? 푸시.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1번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2번 짓대에서 재고는 부채, 나쁜 거죠. 나쁜 거. MRP에서 재고는 자산. 오케이, 맞죠? 짓대는 무결점, MRP는 소량의 결점 인정을 한다. 그렇죠? 짓대는 일본의 도요타 방식에서 개발된 거라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짓대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재고를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주문 생산 방식. MRP는 수요 예측으로 하는 거. 오케이, 다 맞네요. 정답 1번. 자, 703번.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지금 밑에 있는 그거 여러분 좀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703번. 사업부재 조직 구조를 뭡니까? 구조 중 소매, 도매, 정보 등으로 나누는 기준은 이거 뭡니까? 이거 고객별이죠. 오케이. 704번. 환경 오염의 원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건 사실 너무 상식을 가정한 상식인데 경약을 그냥 한 거죠. 뭡니까? 인구 증가 맞고요. 도시화 맞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가 사실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국제적으로 국제 협의에 의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죠. 오히려 국제화는 환경 오염을 뭡니까?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화나 폐기물 증가도 환경 오염 원인이 되겠네요. 705번. 자신의 문제나 심리를 다른 상황이나 그림 혹은 타인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이거 뭡니까? 프로젝션 기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하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프로젝터라고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영상 그 상황을 빗대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에서 프로젝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나머지 프로빙 기법 뭡니까? 응답자의 불완전한 응답에 대묻는 기법이죠. 맞아요? 이걸 말하는 게 맞아요? 뭐 이렇게 묻는 거. 이게 프로빙 기법. 그 다음 레더링 기법은 뭡니까? 제품의 속성이나 가치를 개인적 가치에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기법을 레더링 기법. 그 다음 에스노그래피 뭡니까? 에스노그래피는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방식, 행동 등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술 연구하는 기법을 에스노그래피라고 합니다. 대파이 기법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706번. 첫 테스트에서 먹은 것 때문에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있는지 모르는 것. 이걸 뭐라고요? 시험 효과라 그러죠. 정답 4번. 성숙 효과는 뭡니까?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져 버리면서 어떤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그걸 성숙 효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효과는 뭡니까? 그 통제되어야 될 매개 변수 자체가 효과를 내버리는 거. 그거 원래 통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효과를 내버리는 게 매개 효과. 그 다음에 3번에 상호작용 효과는요. 두 가지 이상의 변수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뭔가 효과를 내버리는 걸 상호작용 효과. 마지막으로 속물 효과는 뭐냐면요. 이건 사실 경제학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뭡니까? 남들이 비싼 제품을 남들이 사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걸 사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속물 효과라고 해요. 오케이. 자, 707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상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 음악에 대해 가지는 좋은 태도가 상품에 대한 태도로 이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설명 잘한 것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한 거죠. 뭡니까? 고전적 조건화.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요. 우리가 개가 unconditional stimulate 이게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자극에 개는 unconditional response, 무조건적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음식은 뭐가 돼요? 침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예요. 그런데 conditional stimulate에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거에 자극을 줬다고 할게요. 그럼 뭡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conditional response가 나오는데 종에 대해서는 딱히 반응이 없어요. 원래는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칩니다. 이 두 개를 지우기를. 자, 음식과 종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함께 써버리는 거죠. unconditional stimulate와 conditional stimulate를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딱 같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는 침을 흘리긴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침이냐면요. 잠깐 지우고 갑시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침이냐면 바로 이 음식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unconditional response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랬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이 두 개가 자극이 끈끈해지면서 나중에는 음식을 빼버리고
종만 딱 때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침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개실험 말하는 거죠. 바로 음악에 대한 원래 좋은 그 감정을 그걸 뭡니까? 제품으로까지 연결시켜서 그 똑같은 반응을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됐고요. 707번. 708번. 자, 다음 중 차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미지나 브랜드는 다 차별화가 가능하죠. 경쟁은 차별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답 1번. 709번. 다음 중 주식회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자본의 증권화로. 그 다음 2번 3대 기구로 주총, 그 다음에 이사회,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하네요. 3번 소유자가 경영에 참가해야 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틀렸네요. 뭡니까?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뭡니까? 오케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리인 문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될 것 같고요. 4번 주주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자본에 대한 위험에 책임을 진다. 그렇죠? 이걸 유한 책임이라 그러죠.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한 책임이죠.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5번 주주총회에서는 배당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맞네요. 배당 의사결정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총에서. 오케이. 주총에서는 뭐도예요? 이사도 선임을 하죠. 이사도. 자, 7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창의성 개발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창의성 개발 기법. 첫 번째, 창의성 개발 기법에는 자유연상법, 분석적 기법, 강제적 관계 기법 등이 있다. 창의성 개발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과 고등법은 둘 다 질을 중시하는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뭡니까? 말 그대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건 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고등법은 그렇습니다. 질을 중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맞고. 3번, 강제적 기법은 정상적으로 관계가 없는 둘 이상의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강제로 연관시켜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집단 내에서 창의적이고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대파이법과 명목집단법도 이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대파이 기법 충분히 서로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창의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목집단법도 뭡니까? 명목, 말 그대로 그냥 겉으로만 집단이지 집단이 아닌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비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거 몇 개? 3개. 정답. 오케이. 3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1번.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자, 사회적 책임 투자. 요거 잠깐 한번 봅시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 투명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거나 혹은 회계구조가 투명하거나 이런 거. 세 번째,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투자라는 걸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어요. 그럼 중소벤처와 같이 성장 전망이 좋은 기업, 이건 아니죠. 정답은 몇 번? 1번.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성장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이건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냥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거 이거 투명성, 그렇죠? 유해행위를 하는 기업의 투자 이거는 환경, 그렇죠? 그 다음 지역기금에 투자하는 것도 뭡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따지면 도덕적인 거. 5번에 도덕적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 다 됐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712번 보겠습니다. 생산자 원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자, 한번 정해볼게요.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한번 정리 좀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원가 기준과 첫 번째 원가 기준과 두 번째 소비자 기준, 세 번째 경쟁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원가 기준은 뭐 있냐면요.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 원가 가산법. 원가 가산법과 두 번째 목표 가격 결정법. 요거고요. 그 다음 소비자 기준은요. 소비자 지각 기준,
소비자 지각 기준 결정법, 가격 결정법이죠. 그다음 두 번째 가격 차별법. 오케이. 그다음 경쟁자 기준은요. 경쟁 대응 가격 결정법. 경쟁자 대응 가격 결정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찰 가격 결정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 원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 원가 가산법이랑 뭡니까? 목표 가격 결정법. 이게 이제 저기서는 뭐라 나냐면 목표 이익률 가격 결정이라고 나온 거 저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13번 한번 보죠. 직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직무 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성향은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자기평가다. 이건 오히려 직무 뭡니까?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번에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과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직무 만족이 낮겠죠. 불만족이 높겠죠, 오히려. 3번 직무 만족이란 직무를 통해 그 가치를 느끼고 업무 성취감을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 정답 3번. 4번 종업원과 상사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은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겠죠. 5번 직무 만족은 조직 이탈률을 어떻게 감소시킬 겁니다. 맞는 거는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714번 보겠습니다. 경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소유 경영자는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 여러분 오히려 소유 경영자는요. 그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누구입니까? 주로 전문 경영자죠. 전문. 왜 그래요? 전문 경영자의 경우에는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임기 안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 2번 소유 경영자는 위험을 부담하고 상대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왜? 내 거니까. 3번 전문 경영자는 소유자와 독립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업 경영상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3번 전문 경영자는 이해 집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렇죠. 이해 집단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주주겠죠. 주주. 주주로부터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하여 하부에 지시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맞네요. 5번 소유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에 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왜? 내 거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715번 한번 봅시다. 시장 세분화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거. 1번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 시장을 전제로 하여 하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 시장이 아니라 그러면 나눌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질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질적이니까 요렇게 나누었을 때 이제 요거는 안에는 뭡니까? 동질적인 거죠. 근데 요거 간에는 뭐가 돼요? 이질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1번. 2번 시장 세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사이에 충분한 차별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질성이 있어야 된다. 시장 세분 간. 3번 시장 세분화를 통해 경쟁자보다 해당 시장에 먼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오케이. 한정된 자원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4번 제품 구매 고객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인구 통계적 기준, 가치관 성격을 비롯한 심리 특성 기준 등도 있다. 그렇죠.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 5번 시장 세분화는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맞네요. 정답 1번. 자, 716번 보겠습니다. 아하, 이거 뭡니까? 지수평활계수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지수평활 방식이죠. 자, 수요 예측하는 거. A전자 회사는 지난 판매 예측치로 100만 대를 예상하였고 실제는 110만 대였다. 지수평활계수가 0.6일 때 올해 판매 예측치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올해 수요 예측은요.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 예측치에다가 플러스 알파에다가 과거 실제치 빼기 과거 예측치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였잖아. 그렇죠? 해봅시다. 지난 판매 예측치가 100만 대요. 100만 대. 실제 예측치는 110. 100. 그 다음에 지수평활계수 0.6. 그렇죠? 요거 두 개 하면 얼마예요? 10.
10 곱하기 6, 0.6 하면 6이니까 6에다가 100 더하면 106. 오케이.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71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17번. 717번. 자재 소요 계획, MRP 구성 요소 모두 몇 개인가? 앞에서 한번 했죠? 뭡니까? BOM, 그 다음에 IR, 그 다음 뭐예요? MPS. 정답 몇 번? 3개. 오케이. 718번. 수요 예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수요 예측. 자, 1번 수요 예측 방법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등이 있다. 그렇죠. 정성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델파이법이고요. 정량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시계열 분석이랑 회귀 분석 같은 거였죠. 2번 주문 생산에서 수요 예측은 중시된다.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네요. 주로 수요 예측은 뭡니까? 계획된 어떤 생산, 대량 생산에서 많이 필요한 거고 주문 생산에서는 주문 즉시 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수요 예측 기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측 대상 품목, 예측 기간의 길이, 분석 비용과 시간, 적용 분야, 기대되는 정확도, 변수의 복잡성 등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수요 예측을 할 때 우연 변동은 그렇죠. 앞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이런 거 한번 했었죠. 우연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니까요.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 분석법에 해당된다. 그렇네요. 오케이. 정답 2번 됐고요. 자, 투크맨 한번 봅시다. 투크맨의 집단 발전 과정의 5단계. 요거 하나 암기할까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forming, 형성기고요. 두 번째, 형성되고 난 뒤에는 서로가 이제 뭔가 자신의 것들을 터놓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투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의 격동기.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그 다툼을 이제 벗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자신들의 이제 정착을 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규범기.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제도나 어떤 규범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성과를 수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고 나면 마지막 해체를 합니다. 마지막 해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정답 몇 번? 5번. 하나 암기합시다. 자, 720번입니다. 집단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이거 거기 보면 문제가 뒤쪽에 장점은 나와 있는데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장점이 아닌 것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표준 작업량과 표준 작업 시간의 설정에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개인 성과급을 주게 되면 가급적 그 개개인의 그 성과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가급적 그 표준 성과를 낮추려고 하고 회사는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 성과를 높이 표준 성과를 높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갈등이 큽니다. 근데 집단 성과급으로 하면 이런 거 줄일 수 있죠. 장점 맞죠? 2번 기업이 적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왜? 집단 안에서 서로가 으쌰으쌰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집단으로 돈이 내려가니까 그 자기들끼리 야 우리 좀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으쌰으쌰 합니다. 그럼 감독 비용이 그만큼 줄겠죠. 세 번째, 집단의 응집성이 강할 때 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렇죠. 집단 응집성이 강할 때는요. 이 집단 성과급을 주게 되면 그들의 응집성이 그렇죠. 더 단결이 될 겁니다. 반면 이거 하나는 체크할게요. 집단 응집성이라는 게 조직 목표랑 반대 방향으로 응집성이 강할 때는 이건 오히려 뭡니까? 조직 전체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 하나 합시다. 4번 업무 프로세스가 측정이 가능해서 개인별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아니죠. 집단 성과급이기 때문에 개인별 성과 측정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구성원 간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개별 성과급을 줬을 때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하겠지만 집단 성과급이다 보니까 구성원 갈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1번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DSS 앞쪽에서도 살짝 한번 나온 거 있죠. DSS. 자, 보겠습니다.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자, 2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구조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아니죠. 구조적 의사결정 플러스 뭡니까? 비구조적 그리고 방구조적 비구조적 플러스 방구조적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줍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향상된다. 그렇죠?
4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기업 경영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저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5번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개별 관리자의 의사결정 스타일과 정보 요구를 반영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722번. 주주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거. 1번. 주주는 채권자보다 앞서 이자를 받는다. 일단 주주는 이자를 받잖아요. 주주는 뭘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그때 회계에서도 한번 했지만 기업이 청산을 했을 때 자녀 재산의 청구권을 누가 먼저 받아요? 채권자가 먼저 받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정부도 그 다음이고요. 누가 가장 후순위입니까? 네, 주주가 가장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몇 번? 1번. 2번.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거. 그렇죠. 유한 책임 맞고요. 주주는 회사의 궁극적인 주인이다. 그렇죠. 4번. 주주는 주식시장에서 언제든 주식을 양도해서 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 주식을 매매를 하면 얼마든지 내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오케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맞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배당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주주총회. 주총. 오케이. 자, 722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723번. 이런 건 뭐 간단하게 하나 보면 되겠네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소집단 구성원 간의 사회 관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여 집단 내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집단의 상하관계를 측정하는 방법. 이거 뭡니까? 소시오메트리죠. 정답 1번. 보통 이게 소시오메트리를 통해서 비공식 집단을 많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누구랑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지를 이걸 이제 현대적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회사에 사내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 사내 메신저가 누가 누구한테 자주 소통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요즘에 뭐 A 팀에 있는 사람과 B 팀의 누구와 좀 친하구나. 이런 것들을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시오메트리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724번 보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공식적 의사소통이 아닌 것은 자, 뭡니까? 1번 군집형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공식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뭡니까? 그레이프바인이죠. 그레이프바인의 한 형태입니다. 왜 그레이프바인입니까? 그레이프 이게 뭡니까? G-R-A-P-E. 그레이프 이거 뭐야? 이게 포도죠, 포도. 포도송이.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창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막 무작위하게 뻗어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그레이프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바로 비공식 의사소통이에요. 나머지는 다 공식적 의사소통이죠. 공식적 의사소통,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는 뭡니까? 쇠사슬형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이렇게 Y형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수레바퀴형 이런 것들.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원형. 위원의 의사소통 방식 원형. 마지막으로 요거랑 비슷한데 완전 연결형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죠. 정답은 오케이 몇 번? 1번 되겠네요. 자, 725번 보겠습니다. 조직 내 의사소통 증대 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다 맞는데 노동위원회 제도는 아니죠. 노동위원회 제도, 노사 문제를 공정하고 한 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냥 행정기관입니다. 고충처리제도랑 고정처리제도 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제도를 고정처리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26번 한번 보겠습니다. 726번. 자, 성격과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성격 유형을 내재론자, 외재론자는 뭡니까? 로커스 오브 컨트롤, 뭡니까? 통제 위치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재론자는 뭐예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외재론자는 내 운명은 남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제 위치로 하는 거 맞죠? 성격 측정 도구로 MBTI랑 B5 모형이 있죠. 오케이. 그렇죠. MBTI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3번에 로키치의 가치관. 가치관은 개인의 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특성을 구분짓는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가치관의 종류를 분석한 것 중에 로키치의 가치관은 수단적 가치관과 궁극적 가치관이 있는데요. 이때 궁극적 가치로서 행동, 방식, 용기, 정직, 지성 등을 제시했다. 지금 뒤쪽에 있는 여기까지 맞거든요. 여기까지는 수단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 그런데 행동, 방식, 용기, 정직, 지성은요.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맞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은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찾아라 그랬네요. 그렇죠? 한 개. 틀린 거예요, 한 개. 오케이. 좋아요. 자, 727번 보겠습니다.
로키치 가치관 좀 전에 했죠? 최종적 가치관과 수단적 가치관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최종적 가치라는 거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최종적 가치관이고요. 이걸 이루기 위한 그다음 뭡니까? 수단적인 게 바로 수단적 가치관이 됩니다. 최종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에 의해서 선호되는 행동 방식을 수단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727번 들어가 보죠. 자, 다음 중 전통적 마케팅 사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자, 여러분들 봅시다. 순환적 마케팅은 뭐예요? 그렇죠. 이건 최근에 나온 마케팅이죠. 이건 현대적 마케팅. 전사적 통합 마케팅도 뭡니까? 그냥 회사 전체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현대적 마케팅.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도 오케이, 현대적 마케팅. 하지만 판매자 중심의 후행적 마케팅은 뭐예요? 이게 전통적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전통적 마케팅 사고로 옳지 않은 걸 말했으니까 이거가 아닌 거죠. 정답은 몇 번? 오케이,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27번까지 했죠. 됐어요.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728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